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특집 대담 김성원입니다. 이곳은 광명무역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광명을 대표하는 세빛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네, 시장님 첫 질문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광명시에서 이제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지금 이제 시장 재선까지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첫 정치를 동네 일꾼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네, 제가 광명에서 지역운동, 시민운동을 하면서부터 지역사회를 알게 됐습니다. 1997년 1월 20일 날 제가 광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지역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을 맡아서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공부를 그때 시작했고요. 광명 경실련 YMCA 회원활동하면서 지역운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 과정에 광명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사무국장도 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가 지역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에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했는데 경선에서 3표 차로 떨어져서 출마 못하고 2004년도에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출마해서 당선돼서 지금까지 계속 정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정치를 안 했으면 한다는 그 아내분의 말에 정치를 잠시 접은 적도 있었다고요? 2006년도 지방선거 때 제가 낙선을 했어요. 그때는 시의원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낙선한 이후에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소주 한잔 하자고 해서 같이 소주 한잔 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정치하는 아내에 좀 이렇게 내조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정치를 접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정치를 접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출마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서울시청에서 노제를 치르고 이렇게 전철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년 동안 불꽃 같은 정치 활동을 하셨잖아요. 정치 개혁을 위해서 또 지역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역에서 10여 년 활동하고 시의원 선거 떨어졌다고 정치의 꿈을 접는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내를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내가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당신이 좀 말라야 되겠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제가 다시 출마에 대한 결심을 하고 아내하고 상의했는데 아내가 정말 그 길이라면 이제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라 해서 그 뒤로 열심히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내분의 내조가 상당히 영향이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장이 되시는데 어머님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머님의 영향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시의원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인천에 사셨는데 치매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노인정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길에 길을 잘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어머니 모시고 계시다가 아드님 뭐 하세요? 하고 어머님한테 여쭤보면 어머님이 우리 아들 광명시장이야. 항상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은 광명시의원은 잘 모르시니까 늘 광명시장이라고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한 서너 번을 그렇게 부평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어머니를 모시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시장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 어머님이 늘 저를 광명시장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광민시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네. 어머님의 염원이 지금 좀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이 두 여성분의 영향이 꽤 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 제가 몇몇 분 여쭤보니까 정치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좀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재미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늘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또 시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늘 고민 속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저의 그런 메시지가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화할 때는 정말 재밌죠. 네. 박승원 시장 하면은 이 단어가 좀 빠지질 않아요.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있는데 평생학습에 이렇게 좀 매달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1999년 3월 9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평생센터 사무국장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하고 센터를 만드는 일을 제가 했었는데 4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열정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 새롭게 읽어왔기 때문에 제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에 지금 15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의 광명시 평생학습 도시로서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평생학습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평생학습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의 평생학습은 저는 가장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지역 안에서의 평생학습은 학습을 통해서 지역의 활동가로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생학습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그 평생학습 장학금제를 통해서 평생학습 수당도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보다 폭넓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회장을 좀 맡았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책을 맡아서 좀 새로운 좀 변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깊게 들어가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자치 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지방자치, 자치 분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치분권 하면 중앙에 있는 권한, 예산을 지방에 많이 배분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많은 정보를 알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우리 광민시 19개 전동에 주민자치회를 다 구성해서 50명 이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내는 주민세를 가지고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하고 그것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주면 예산에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도시의 미래가 주민의 힘에 의해서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어떤 평등한 사회, 공평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도 중요하잖아요. 예,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중앙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지난 정부 때 그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이양하는 것, 그래서 지방정부를 이양하는 사업들도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더 많이 이양이 돼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난 정부에서도 현재 8대2 구조로 되어 있는 예산을 7대3, 그러니까 지역의 3 이렇게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이제 분배하는 걸로 노력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건 끊임없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에게 더 많은 예산이 권한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 회장을 또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치 입법 공장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치 입법 공장이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이런 지방자치법을 좀 더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 지방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자치법을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일을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또 도시 개발 사업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시흥시랑 더불어서 이제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또 기대감이 많이 큰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로서의 광명시 어떻게 밑그림 그리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광명의 미래 100년 지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3기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관한 문제여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일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족 경제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글로벌 문화 수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숙제들이 좀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자족 경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방금 숙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 이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신도심과 구도심 격차 해소 방법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제 신도시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10년 후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이 구도심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이제 그 성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던 광명시 철산동, 한동 지역의 공동주택 지역이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곳을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현재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쾌적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곳에 새로운 좀 공공시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도록 하고 공원도 더 확대하고 또 안양천과 연계하는 뭐 덕계공원도 좀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잘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 광명이 도시로 성장한 지 딱 40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광명동 지역과 소화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속속
결정이 나오고 있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 시장께서는 이른바 광명시를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정원도시 만들겠다 어떤 뜻인가요? 힐링의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광명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고민했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서울하고 아주 가깝고 이곳은 주택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안양천과 목감천이 있고 가운데 4개의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 친화적인 도시인데 주택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곳을 정원도시로 더 가꿔주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매우 행복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빽빽한 도시 숲에서 뭔가 공동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원도시다. 그래서 그동안 안양천, 목감천을 시민정원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광명 동굴 주변뿐만 아니라 곳곳에 골목에 작든 크든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정원도 가꾸고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천에 전 세계적으로 좀 그 유명한 벤치를 한 100여 개 새롭게 다 하려고 합니다. 각날에 아주 좋은 벤치들을 잘 이렇게 연구해서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그동안 나에게 쌓였던 스트레스들을 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많던 인생에 대한 숙제를 그 벤치 안에서 풀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벤치들을 많이 곳곳에 배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원 도시를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정원도시 기대가 됩니다. 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광명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저희 광명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기후 에너지과도 만들고 또 기후 에너지 센터도 만들고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도 만들고 넷제로 카페도 만들고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세요. 이 사업의 가장 저는 핵심적인 것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해요. 기후에너지 강사를 저희가 양성을 했고 그 기후에너지 강사가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 교육 활동을 많이 진행했는데 이제는 민선 8기는 한 단계 성숙해서 시민들이 그 탄소 저감을 위한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탄소 포인트 제도 좀 하고 그것을 지역 화폐로 좀 다시 되돌려드리는 작업도 좀 해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실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광명시가 특히 젊은 인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많은데 청년 맞춤형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광명시가 이제 청년 정책 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정책 대상을 광명시가 9번이나 받았어요. 그만큼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3가지 정도만 소개하면 이 청년위원회 50명을 구성해서 이 청년들이 매년 수개예산 50억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명시 철산동에 청년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설계도 다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이 좋아서 청년동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뿌듯한 것이 청년 생각 펼침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3명 이상의 청년 동아리들이 모여서 제안을 하면 그 심사를 통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거든요. 지금까지 한 150개 정도의 이런 청년 동아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스터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좀 어떤 사회적 기업 또 그런 뭐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하나의 좀 회사도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 청년들한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준 것, 소위 쉽게 말해서 판을 깔아주는 것,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데 취임사에서 민선 8기 시작은 코로나19에 남겨진 상처를 극복하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무엇인가요?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만든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민생경제를 좀 지키고 끊임없이 이제 살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속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민생경제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6차례 회의를 통해서 10개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도 좀 할 건데 그 한두 개 사업만 소개를 해드리면 광명형 재기 프로젝트라는 사업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과정에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폐업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지원 사업도 좀 하고요. 사실 폐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밀린 월세도 이제 내야 되고 폐업하려면 원상복구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다시 창업하려고 할 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또 동종업계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고용 자금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재기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가맹점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5억 원, 매출 5억 원 이내의 그 가맹점들한테 저희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런 것도 이번에 새로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대책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들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명 그런 일들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광명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리는 게 있는데요. 광명시와 연관을 지어서 시장님 본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삼행시요? 네, 자신 있으신가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광명을 위하여 원 없이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광명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명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지역 현안과 이슈를 슬기롭게 대응해서 도시 성장의 주춧돌을 잘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선 8기 특집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